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권법의 두 번째 시간, 지상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은 지금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있잖아요, 그죠?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의가 좀 절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52페이지 그 법정지상권 할 차례거든요. 법정지상권은 공부할 분량도 매우 방대하고 어렵고 이렇습니다. 뭐 시험에는 나와봤자 한 문제, 그저 투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실무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최단 시간으로 좀 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면은 이 법정지상권만 하더라도 판례가 무려 50개던데 50개. 그걸 숙지를 다 하려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3, 4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게는 공부를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기를 정확하게 익히시고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기본기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출 문제 중에서 4대 판례라고 있습니다. 4대 판례. 그 4대 판례를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4대 판례에서 거의 50%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고 4대 판례를 정확하게 결론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8월달, 9월달 가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면 10개 단어를 암기하면은 그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법정지상권은 안 됩니다. 그 10개 단어는 다음에 외우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은 법정지상권의 기본기를 한번 읽혀볼까요? 자, 우선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유로 땅 주인이 을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바뀌었고 하나는 그 외의 사유, 그 외의 사유를 일단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거가 되면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 집을 위해서 이 토지에 당연히 사용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공통점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졌다. 이때 집의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집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관습법으로 취득한다. 계약이나 약정을 한 일이 없습니다. 법률 규정, 관습법, 그죠? 그런 걸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을 법정지상권부 건물이라는 건물은 땅에 대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되는 건물이죠. 법정지상권부 건물은 철거가 안 되는 건물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갑이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나머지 땅에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자, 함께 소유하다가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지는 사유, 하나는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 이걸로 달라지고 하나는 기타 사유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 실행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집주인 갑은 그죠? 을의 토지에
366조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기타 사유로 달라져 버리면 관법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크게 두 종류다 생각하십시오. 우선 366조 법지, 관법지, 앞으로 366조는 삼법지, 밑에는 관법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요거는 저당권의 규정이 있고 요거는 관습법, 관습법이 인정한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한다, 대법원에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3대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3대 요건. 그럼 관법지가 성립하기 위한 4대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딱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66조는 3대 요건이 저당권 설정시가 기준입니다. 5월 1일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질 것,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졌다. 3대 요건이 그대로 맞네요. 그죠? 자, 관법지는 처분이 기준이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 여기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달라질 것. 임의 경매 외의 사유. 대표적으로 매매, 정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강제 경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363법지, 강제 경매는 관법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이것도 들어갑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366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철거 특약을 해도 그대로 3법지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관습법은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관법지는 건물 철거 특약을 한다. 즉 관법지 포기 특약을 하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법지는 건물 철거 특약이나 법지 포기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도 반드시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 집주인 갑은 을의 토지에 삼법지나 관법지를 취득하는데 이거는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등기 안 해도. 그래서 집주인 갑은 을의 토지에 등기하지 않아도 366조 법지, 관법지를 취득한다. 이게 기본기가 되겠습니다. 기본기. 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관련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66조 법지를 한번 볼까요?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1번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뭐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돼도 되고 건물에 설정돼도 되고 공동 설정돼도 됩니다. 그 어디에 설정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저당권 실행으로 집주인하고 땅주인이 달라지냐 그것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을은 갑의 철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런 의미네요. 그죠? 저당권이 실행되어 여기는 이제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경락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건물을 경락받았다.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을은 집주인이고 갑은 뭐요? 땅주인이고. 그럼 을은 당연히 갑의 토지에 삼법지 366조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366조의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죠? 을은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갑의 철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건물에 설정되었던 실행이 돼가지고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집주인이 나머지 땅에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그게 3법지가 되겠습니다. 366조 법지. 그래서 1번은 단순히 봐도 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했고 저당권 실행 이미 경매로 집주인 을과 땅주인 갑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을은 갑의 토지에 3법지를 취득한다. 따라서 땅주인이 건물 철거 청구를 하더라도 3법지를 가지고 있는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죠.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틀렸네요. 우리가 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이랬잖아요. 그죠? 자, 이때 건물은 존재하기만 하면 되지 등기됐냐 허가를 받았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의미. 기초공사만 해도 건물이 존재하는 거냐? 건물이 완성돼야 하는 거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기초공사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성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된다. 그게 판례입니다. 그게 3번이네요.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된 상태. 이 정도 가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3법제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은 멸실 후 신축상 4대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이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사건, 2번이 포괄매매 사건, 3번이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 4번이 신이칙 사건 이렇습니다. 이걸 4대 판례랍니다. 4대 판례. 그죠?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갑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을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핵심이 공동저당이네요.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지가 다르게 되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옆에다가 멸실 후, 철거 후 신축 사건.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건물이 4월 1일 날 이미 존재했어요. 4월 1일 날 존재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토지에, 그죠? A 앞으로 5월 1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법정지상 요건이 충족되니까 나중에 땅 주인이 을로 달라져도 집주인 갑은 을의 토지에 3법지를 취득한다. 이리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 그러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판례가 아니겠죠. 문제는 4월 1일 날 지어진 이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철거되거나 멸실이 돼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크기로 6월 1일 날 신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신축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됩니다. 왜? 자 보세요. 4월 1일 날 하향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으니까 요건이 충족되죠. 근데 신축 건물은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건이 충족이 안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4월 1일 날 없어진 건물을 대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4월 1일 날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고 6월 1일 날 다시 지어져도 4월 1일 날 존재했던 것처럼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최초로 6월 1일 들어왔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4월 1일 날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대신 들어왔으니까 4월 1일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해도 저당권자에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실 후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이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와도 예외적으로 삼법지는 성립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A가 하얀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저당을 잡았어요. 이걸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한꺼번에. 공동저당으로 잡고 있다가 하얀 건물이 철거되고 빨간 건물이 신축이 됐을 때 이때 빨간 신축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저당권이 안 됩니다. 요거는 결론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멸실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애초에 건물하고 토지에 공동으로 잡았다 그러면 안 되고 토지만 저당으로 잡았다 그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4번을 딱 판단할 때 보니까 철거하고 신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 후 신축, 멸실 후 신축 사건이다. 그럼 이때는 토지만의 저당이냐 공동저당이냐를 보면 되잖아요. 토지만의 저당이면은 성립, 공동저당이면은 불성립. 여기는 애초부터 공동저당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5번은 포괄매매 사건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포괄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토지에는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는 건물에는 안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포괄 매매 사건과 법정시장 문제는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럼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해줬다. 을이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샀는데 토지만 등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포괄 매매 사건입니다.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무조건 366조 법정지상권이든 또는 관법지든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외우시면 됩니다. 포괄 매매 사건이라고 판단되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미등기냐 등기냐 상관없습니다.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뒤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딱 읽어버리면 무슨 사건이라고? 포괄 매매 사건. 이때는 무조건 어느 누구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포괄 매매 사건.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그 대지에 대하여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줬다. 건물을 병한테 매도하여 이전 등기 그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정에게 매각되면 병은 366조의 권을 취득한다. 기호를 조금 바꿔볼까요? 기호를. 자, 대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그 대지에 대하여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요래 돼 있고,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요래 돼 있네요. 병에게 매도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정한테 경락이 되었다. 똑같습니다. 기호만 다릅니다. 이때 병은 집주인 병은 366조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이하고 그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을이 토지의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양도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 사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양도는 일종의 처분 아닙니까? 처분. 그러면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 이미 경매 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주인 갑과 집주인 병이 분리됐다. 그러니까 관법지의 요건을 병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요 토지에 관법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법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소유하다가 이미 경매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주인 갑으로 분리되면 이 집의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 갑의 토지에 관법지를 취득을 합니다. 관법지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두 사람이 있네요. 병이라는 사람은 관법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시켜 버렸습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면 이 갑의 토지에 병은 후순위 지상권, 을은 선순위 저당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토지에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낙찰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병의 관법지는 소멸합니다. 그럼 소멸하면서 정의 토지에, 자, 갑의 토지에 가지고 있던 관법지는 소멸해요. 그러나 현재 땅주인 낙찰자 정의 토지에 366조의 지상권을 다시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판례단 말이에요. 자,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는 병은 갑의 토지에 관법지로서 집을 유지하다가 토지가 낙찰되면 관법지는 소멸하고 삼법지로서 다시 집을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정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철거를 청구하면 병은 관법지가 아니고 366조 법지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6번을 딱 보시면, 그죠? 그 후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정한테 매각되면은 집주인 병은 366조의 지상권을 정의 토지에 취득한다. 맞네요. 그죠? 6번을 뭐라고? 대지, 토지, 낙찰 전 건물 양도사건. 이렇게. 자, 7번을 보시면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 자, 이거는 저당 목적물 이래 됐기 때문에 366조네요. 그죠? 366조는 관법지와 달리, 그죠? 강행 규정이므로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맞고. 자, 8번에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자,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법정 지상권자가 양도했다.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갑이 토지와 집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집만 을한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면 을은 벌써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죠? 을은 갑의 토지에 관법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관법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지상권이 관법지가 붙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부 건물, 철거되지 않는 건물, 그거를 지금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병입니까? 없네.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관법지가 붙어 있는 건물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할까? 아니죠. 양도 법률 행위로 지금 병은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되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는 양도, 양수, 법률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양수한 사람, 병 아닙니까? 병. 그죠? 병은 지상권 등기를, 그럼 8번이네요. 다시 한번. 자, 법정 지상권자 을이 지상 건물을 제3자 병한테 양도하는 경우에 병은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X. 왜? 이거는 승계 취득, 법률 행위로 취득하기 때문에 여기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관서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법률 행위로 승계 취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그래서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 병이네요. 그죠?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갱신 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사람은 양수인이고 이 사람은 양도인이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건물을 팔아버리면 주권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고 종권도 처분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유권 처분의사, 지상권 처분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9번은 뭘 물으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죠?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그 말은 지상권자가 되어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아니더라도 을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현재 지상권자는 아니에요. 지상권자. 왜? 병은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병은 갑의 토지의 지상권자는 아니다. 그런데 을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그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상권자 을의 갑에 대한 갱신 청구를 당연히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이 지상권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권 이전 청구권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9번은 틀렸습니다. 자, 10번에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결정한다. 자, 이것도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366조를 묻네요. 그죠? 366조. 자,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냐는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저당권 설정 당시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야 맞죠. 그죠? 틀렸고 11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땅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을은 소유권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또 관법지는 관서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안 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여기 이제 저당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이게 낙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낙찰. 그죠? 낙찰이 됐다. 낙찰.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병이 낙찰을 받아버리면 낙찰은 경매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낙찰이 됨으로써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은 병은 경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 이렇게 됩니다. 11번은 X가 되겠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관법지를 볼까요? 자, 1번에 갑소유 토지와 지상건물 중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갑은 을의 철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갑소유 토지와 지상건물 중 을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렇게 돼 있네. 매수했다는 건 처분이죠. 그죠? 처분. 그러면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을이 토지만 매수해 가지고 등기했다. 그러면 집주인 갑은 을의 토지에 관법지를 취득하네. 관법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을의 철거 청구를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법정 지상권하고 허가 여부, 등기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무허가 건물도 미등기 건물도 관법지는 인정될 수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2번은 X. 자, 3번도 쉽네요. 3번도 포괄매매 사건이다. 요거. 그죠? 포괄매매 사건. 자,
건물하고 토지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매매했는데 토지만 등기해줬다. 건물하고 토지를 포괄적으로 매수했는데 토지만 등기했다. 그럼 무조건 포괄 매매 사건. 그럼 어느 누구도 어느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3번은 포괄 매매 사건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X. 자, 4번에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서나 정여, 매매, 환지, 이거는 기타 사유네요, 그죠? 이미 경매로 달라졌다, 그게 아니고 이미 경매 외의 사유로 달라졌다, 이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관법지가 성립한다, 이래 되는데, 그 기타 사유 중에서 여기 있네요, 그죠? 사유 중에 환지로는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외워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환지는 예외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환지는 예외. 그래서 이미 경매 외의 사유로 매매, 정여, 공매, 강제경매 등등등은 되는데 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환지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자, 건물 철거 특약이나 관법지 포기 특약이 있으면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그죠? 자, 6번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관법지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만 처분돼서 을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은 관습법으로 당연히 을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높아심에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갑은 을의 토지에 관법지를 취득함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은 높아심에서 땅 주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은 관법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틀렸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법지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자, 7번에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에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약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결정된 치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면은 소멸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자, 8번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정개축됐어. 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정축되거나 개축이 됐어. 뭐 정축이 되거나 개축이 되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은 틀렸네요. 법정지상권이 이미 있는 건물이 정축되거나 개축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존속한다. 8번은 X. 자, 9번에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관서법으로 지상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관서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지상권자, 물권자입니다. 그리고 갑에게 얼마든지 지상권, 물권을 주장해서, 그죠? 주장해서 건물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만약에 갑다시한테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제3자에게 넘어왔어. 그러면 을은 등기 없이 관법지를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소유자 제3자 갑다시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나?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등기 안 해도 관서법으로 이미 지상권자입니다. 이미 물권자야. 등기 없이도. 그 물권자는 대항력이나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땅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그래서 을은 등기 없이도 갑에게든 갑다시든 100명에게도 관법지를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관법지를 처분할 때는, 취득할 때는, 그죠?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9번도 틀렸네요. 10번. 법정지상권을 양도, 취득이 아닙니다. 양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지만 이미 취득한 지상권을 양도는 법률행위 아닙니까? 법률행위에 의해서 변동시키기 때문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0번은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인데, 뭐, 거의 유사합니다. 신의칙 사건인데, 요거. 자, 11번은 제끼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래서 이게 신의칙 사건이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각종 시험에 출제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의칙 사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했고 갑의 토지에 관법지를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지상권은 아직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을은 관습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되지만 병은 법률 행위로 취득하기 때문에 매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아니죠. 아니라고 해서 땅 주인이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냐?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85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부터 할 수 없다. 즉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을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을을 대위해서 땅 주인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입니다. 이 권리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할 땅 주인이 의무자가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자가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럼 1번 을은 관서법상의 관법지를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을 받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철거는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철거는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나 갑다시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 사용료를 줄 때는 그죠? 손해배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주면 됩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병한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2번은 맞네요. 자, 4번에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 갑다시 아니고. 자, 을은 정에게는 관습부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셨다. 틀렸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을은 관습법으로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상권은 물권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갑의 병에 대한 병은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고 이 갑이나 정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자입니다.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4번은 맞네요. 자, 병이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병은 이 집에 대한 소유권도 법률 규정으로 취득, 저 토지에 대한 관법지도 법률 규정으로 취득, 경매라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안 해도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네요. 그죠? 자, 13번하고 14번은 뭐 공유하고 법정지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 이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묘기지권을 한번 볼까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쉬워요. 자, 1번에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한 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맞죠? 그런데 1번을 잘 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니고 일종의 지상권 사용권입니다. 사용권. 그래서 1번은 그 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고 그 기지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X. 자, 이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때는 땅, 지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 시효 취득자는 땅 주인에게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왜? 뭐 한 50년간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 가지고 취득쇼 했는데 그럼 50년간 남의 땅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뒤늦게 50년치를 땅 사용료 주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시효 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땐 그때는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 3번에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판례나 관습법에 의해서 따라서 판단합니다.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다. 이런 건 무조건 틀렸죠. 자, 4번에 분묘기지권도 관습법으로 취득합니다.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전세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